새벽 3시, 서울에 잠들지 않는 도시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어두운 작업실을 희미하게 밝혔다. 한소은은 제도판 앞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식물과 디자인 스케치, 작은 건축 모형들로 가득했다.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주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며칠째 이어진 밤샘 작업으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어깨에는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무거운 피로가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빌라의 옥상 정원 디자인이라는 보잘것없는 프로젝트의 마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디자인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았다. 한정된 예산과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그녀는 빛과 바람의 길을 계산하고 사계절 내내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며 작은 천국을 창조해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 죽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띠링, 노트북 화면에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다. 동생 한준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보낸 이번 달 병원비 청구서였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소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통장 장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인 동생 준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준서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엄청난 수술비와 매달 들어가는 약값은 무명의 젊은 조경 디자이너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준서는 낡은 침대 위에서 쌕쌕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소은은 동생의 마른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온 이메일 한 통이 들어왔다. 프로젝트 의뢰건, 국내 최고 건축 사무소 가온. 가온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가온은 모든 건축학도들이 꿈꾸는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런 곳에서 왜 자신에게 혹시 스팸 메일인가 싶어 무시하려던 순간 호기심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메일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소은 디자이너님. 저희는 귀하의 졸업 작품 숨 쉬는 도시와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온은 SI그룹의 신사옥 루프탑 가든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조경 디자인 파트를 전담할 디자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귀하의 철학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SI그룹. 최근 몇 년간 M&A 시장을 뒤흔들며 혜성처럼 나타난 거대 투자 기업. 강남의 심장부에 새로 짓고 있는 그들의 신사옥은 완공 전부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자신 같은 무명 디자이너를 스크롤을 내리자 더욱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예산, 그리고 그녀에게 지급될 디자인 비용. 그것은 준서의 수술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었던 엄청난 액수였다. 소은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동아줄이 내려온 것이다. 이것만 성공하면 준서를 살릴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 버튼을 눌렀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기적 같은 행운 뒤에 드리워진 차가운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소은의 작업실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SI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희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보석처럼 화려했지만 그의 눈은 시면처럼 어둡고 차가웠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년과 그의 부모님이 있었다. 75년 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기 전의 모습이었다. 덕덕 눌러와. 김 비서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방금 가온 측으로부터 연락 왔습니다. 한소은 씨가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권희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 그래야지. 그의 사무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러 개의 분할된 화면이 떠 있었다. 그것은 소은의 작업실과 병원에 입원한 준서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화면이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돈 때문에 얼마나 절박한지, 동생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가온에 압력을 넣어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한 것도,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액수를 제시한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빛바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것처럼 차갑게 울렸다. 당신을 배신하고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그 남자. 한상진, 그의 딸이 자신의 발로 제가 만든 지옥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는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한상진의 배신으로 부도가 났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그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위장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아로 남겨진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고, 복수심 하나만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냈다. 그는 피를 쏟는 노력 끝에 마침내 SI그룹이라는 제국을 건설했고, 이제 복수를 실행할 힘을 갖게 된 것이다. 그는 한상진이 몇 년 전 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복수는 한상진이 목숨보다 아꼈다는 그의 딸 한소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달콤한 희망을 안겨준 뒤 가장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재능, 자존심,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모든 것을 짓밟아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을 몇 배로 되돌려줄 생각이었다. 김 비서,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넣도록 해. 프로젝트 기간 동안 모든 최종 결정권은 내게 있으며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구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 하지만 한상진 씨의 자녀가 정말로 그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지. 가혹해. 권희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그 누구도 내게 가혹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 그 핏줄은.
아비의 죄를 함께 짊어져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의 감정을 버린 남자였다. 그의 심장은 오직 복수심만으로 뛰고 있었다. 스크린 속 한소은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든 동생의 방으로 달려가 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덥석 문 그 계약서가 그녀를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덫으로 이끌 악마와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SI그룹과의 계약은 한소은의 삶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계약금의 일부가 선지급되자마자 그녀는 준서에 밀린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고 더 좋은 1인실로 옮겨주었다. 창계 햇살이 잘 드는 병실에서 준서의 얼굴은 오랜만에 혈색이 도는 듯했다. 누나, 정말 괜찮은 거지? 이렇게 좋은 병실 써도 돼. 그럼 우리 준서,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누나가 이제 돈 많이 벌 거거든. 소은은 동생 앞에서 밝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첫 출근 장소는 SI그룹 본사가 아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건축사무소 가온이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소은은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재능은 진짜였다.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그녀가 제시하는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 디자이너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생태계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세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인정과 존중 속에서 소은은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SI그룹의 루프탑 가든을 서울의 삭막한 콘크리트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기적의 오아시스로 만들고 싶었다.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녀의 인생이 마침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째 되는 날, 가온의 프로젝트 팀장이 그녀에게 말했다. 한 디자이너님, 클라이언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I그룹의 회장님께서 직접 한 디자이너님을 뵙고 초기 콘셉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회장님께서 직접요. 소은은 깜짝 놀랐다. 보통 이런 실무적인 미팅에 그룹의 총수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 저희도 이례적인 일이라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신 거겠죠. 한 디자이너님께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소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디자인을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라니. 그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반드시 인정받고 싶었다. 약속 당일, 그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SI그룹의 신사옥으로 향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거대한 빌딩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하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임시로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장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온통 검은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공간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세련되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아찔하게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
도시를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권희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조각상에 가까워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조경 디자인을 맡은 한소은입니다. 소은은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하지만 권희준은 그녀의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했을 뿐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은은 그의 무례함에 기분이 상했지만 클라이언트이기에 내색할 수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제가 구상한 루프탑 가든의 핵심 콘셉트는 도심 속의 치유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며 구만, 권희준이 나지막하지만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소은은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네, 권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한소은 씨, 당신. 내가 당신을 고용한 이유가 정말 당신의 그 가짜는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했나? 이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버지 이름이 한상진. 맞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소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 이 남자에게서 왜 나오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만. 아버지는 어떻게... 권희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더러운 이름을 내가 잊을 리가 있나. 소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배신 지옥,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잘못 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시끄러워. 권희준이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의 죗값을 몸으로 치르게 될 거다. 그는 책상 위에서 새로 수정된 계약서 한 부를 그녀의 앞에 던졌다. 당신이 사인한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 조항이야. 아마 돈에 눈이 멀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겠지.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눈에 들어왔다. 본 프로젝트의 모든 최종 결정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어떠한 요구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선지급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함정이었다. 완벽한 함정. 위약금의 액수는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도 없었다. 지금부터 내 첫 번째 요구를 말하지. 권희준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당신이 준비한 그 쓰레기 같은 콘셉트는 전부 폐기해. 그리고 앞으로 24시간 안에 전혀 새로운 콘셉트의 시안을 가져와. 물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하게 될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리고 당신의 작업 공간은 저기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중인 빌딩의 옥상이었다. 아직 골조만 앙상하게 서 있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그곳. 저기 임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가져다 놨으니 앞으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하도록 해. 내 눈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하니까. 좀 절망. 소은의 온몸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절망감. 희망의 천국은 순식간에 악마가 지배하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권희준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냥감을 덫에 가두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천천히 가지고 노는 일만 남은 것이다. 소은은 어떻게 회장실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옥상으로 향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옥상에는 그의 말대로 회색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방은 뚫려 있어 거센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고 아래에서는 시끄러운 공사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소은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서서 발 아래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포기할 수 없어. 준서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지옥의 문이나 다름없는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악마의 정원 안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옥상 컨테이너에서의 첫날 밤은 지옥 같았다. 한낮의 열기가 식지 않은 쇠로 된 공간은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아래층에서는 밤샘 공사가 이어져 쇠를 깎는 소음과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잠시도 그녀를 쉬게 두지 않았다. 한소은은 낡은 간이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공포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권희준,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말들이 귓께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죄, 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그녀가 아는 아버지는 평생 법 없이도 살 다정하고 선량한 분이었다. 하지만 생각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24시간, 악마가 그녀에게 준 시간이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디자인 구상을 시작했다. 잠들면, 무너지면 동생 준서의 목숨이 위험했다. 그녀는 그것만을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권희준의 사무실에 나타난 그녀는 밤새워 만든 새로운 시안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만족했다. 고작 하루 만에 저렇게 망가졌으니 곧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그녀가 가져온 디자인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단 1분도 되지 않아 시안을 옆으로 밀어버렸다. 이게 뭔가 새로운 콘셉트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동선에 따라 변화하는 가변적인 공간을 쓰레기군. 그가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너무 복잡하고 조잡해. 이런 정신 사나운 디자인은 내 빌딩의 격과 어울리지 않아. 다시 하지만 더 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내 말이 곧 법이야. 48시간 주지. 그때까지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져오지 못하면 계약 파기 절차를 밟겠어. 물론 위약금은 청구해야겠지.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갑질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계약서가 그녀의 목에 채워진 족쇄였다. 알겠습니다. 다시 해오겠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시안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그 무미건조한 반응은 권희준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절망하는 표정이라도 짓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안으로 삭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잔인한 게임이 반복되었다. 소은은 옥상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필사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권희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퇴짜 놓았다. 이유는 매번 달랐다. 너무 화려하다. 너무 단조롭다. 철학이 없다. 상업성이 없다. 그는 고의적으로 그녀의 자존심과 재능을 짓밟았다. 심지어 그는 그녀를 가온의 건축가들과 SI그룹의 임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에 호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마추어 수준의 디자인으로 우리 그룹의 얼굴이 될 공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소은은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비웃고 동정하는 것을 느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굴욕감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권희준이 가하는 시련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디자인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옥상의 컨테이너 박스는 그녀에게 최악의 작업실이었지만 동시에 최고의 현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배웠다. 살을 내는 바람의 방향,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각도, 거대한 도시의 소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디자인에 녹여내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컨테이너 박스가 침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 빗물 속에서 허둥대던 그녀는 문득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건물 외벽을 타고 흐르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빗물을 버려지는 것이 아닌 정원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혁신적인 순환형수로 시스템을 디자인했다. 또 한 번은 공사장의 인부들이 잠시 쉬며 믹스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한 작지만 아늑한 휴식 공간을 디자인에 추가했다. 이 정원은 단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과시용 공간이 아니라 이 빌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날이 갈수록 진화했다. 비록 권희준은 계속해서 퇴짜를 놓았지만 그녀의 작품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특히 가온의 건축가들은 그녀의 재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뒤에서는 그녀야말로 진짜 천재라고 수군거렸다. 권희준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쓰레기라고 내팽개쳤던 그녀의 디자인 시안들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검토했다. 보면 볼수록 놀라웠다. 각각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진짜였다. 한상진의 딸이라는 사실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그녀를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재능을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더욱더 그녀를 몰아붙였다. 한 달이 지났다. 소은은 거의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다.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마치 어둠 속 등대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도 권희준은 그녀가 가져온 10번째 시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어지럽게 흩날렸다. 이것도 쓰레기야. 당신은 재능이 없어. 그러니 그만 포기하고 무릎 꿇는 게 어때? 그게 더 편할 텐데.
가서 동생 병수발이나 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조소가 담겨 있었다. 소우는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권희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고요해서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포기.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저에게는 포기할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묵묵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권희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 눈빛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분노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혼란과 아주 희미한 패배감이었다. 저에게는 포기할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한소은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권희준의 귓가에 유령처럼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절망시키고 마침내 무릎 꿇게 만들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밟을수록 돋아나는 들풀처럼 꺾으려 할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의 그 예측 불가능한 강인함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복수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저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녀의 재능이나 의지 따위가 아닌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는 그녀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불필요할 정도의 선량함과 책임감. 그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그는 옥상 정원 공사 현장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마침 소은은 현장 인부들과 함께 식재할 나무의 위치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일에 몰두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그 모습이 권희준의 신경을 또다시 거슬렀다.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현장 소장을 호출했다. 박 소장 이리 좀 와보시오. 60대에 평생을 현장에서 뼈가 굵은 박 소장이 땀을 닦으며 달려왔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배정된 원예팀의 반장이자 소은을 딸처럼 아끼며 도와주던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권희준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지난주에 주문한 토양이 내가 지시한 스펙과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소. 맞소. 아, 그건 박 소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원래 주문했던 토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임시로 거의 비슷한 성분의 다른 흙을 내 허락도 없이 권희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여기가 당신 멋대로 운영하는 동네 꽃집인 줄 아시오. 사소한 흙 하나가 전체 정원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식물 생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군. 권희준은 소은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현장의 조경 총괄 책임자는 한소은 씨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한소은 씨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는 다시 박 소장을 향해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말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이 현장에서 나가. 회장님, 소은과 주변 인부들이 동시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평생을 이 일에 바친 노인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 회장님,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입니다. 박 반장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소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권희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었다. 오, 이제 와서 책임감을 발휘하시겠다. 좋아. 그럼 당신이 저 노인네의 퇴직금까지 전부 책임지시지. 당신 디자인 비용에서 제하면 되겠군. 그는 소은이 절망하며 주저앉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박 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박 소장은 괜찮다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상처가 어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소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다. 권희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사무실에 있는 감시 카메라 화면에 예상치 못한 장면이 잡혔다. 소은이 퇴근하는 박 소장을 따로 불러 세우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었다. 박 소장은 극구 사양했지만 그녀는 거의 억지로 봉투를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면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돈이었다.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을 그녀의 돈. 권희주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상진의 딸, 아비의 배신으로 얻은 더러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랐을 것이라 믿었던 여자. 그런 그녀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늙은 인부의 불행을 위해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었다. 한상진의 딸이 저럴 리가 없는데 그의 견고했던 신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버리려는 듯 김 비서를 호출했다. 15년 전 우리 아버지 회사 부도 사건 관련 자료 전부 다 가져와.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한상진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이었는지를 되새기며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혼란을 잠재우고 싶었다. 김 비서는 곧바로 지하 비밀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희준 회장의 지시로 과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두꺼운 먼지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가 서류를 넘기던 중 그의 눈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것은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거액의 비자금이 인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출금 전표 사본이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검찰은 이 돈이 한상진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를 주범으로 지목했었다. 전표에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희준의 아버지, 권 회장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김 비서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자료를 몇 번이고 검토했지만 오늘따라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다른 서류철에서 당시 권 회장의 해외 출장 기록부를 찾아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출금 전표에 찍힌 날짜. 그날 권 회장은 투자 유치를 위해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 있었다. 물리적으로 그가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직접 인감을 찍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물론 법인 인감을 다른 사람이 날인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금 인출을 회장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이것은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건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견이었다.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 사실을 지금 회장님께 보고해야 할까 한창 복수에 집중하고 있는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해당 서류들을 복사했다. 그리고는 일단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척 원본 서류철만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권희주는 김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밤늦게까지 홀로 검토했다. 한상진의 배신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그는 자신의 증오를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감시 카메라 속 한소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돈 봉투를 건네던 그녀의 손, 진심으로 노인을 걱정하던 그 눈빛,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복수는 절대적으로 정의롭다고 믿었다. 그런데 왜 그 완벽한 정의의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서류철을 거칠게 덮어버렸다. 권희준의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균열은 그의 일상에 미세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한소은을 옥상 컨테이너에 가두고 그녀의 디자인을 퇴짜 놓았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에 찬 잔인함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과 비슷한 불편한 감정을 느껴야 했다.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더욱더 복수라는 이름의 갑옷 뒤로 숨어들었다.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박성진 회장이었다. 그는 이준을 찾아와 마치 걱정하는 삼촌처럼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준아,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그 한상진의 딸년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는 게냐? 아닙니다, 삼촌. 그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라. 박성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처럼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했다. 한상진이 어떻게 내 아비등 뒤에 칼을 꽂았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부류의 인간들이야. 그는 거짓으로 꾸며낸 과거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며 이준의 마음속에 희미해져가는 증오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준은 삼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소은에게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은 동생 준서의 심장 박동에 맞춰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준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옥상에서부터 달려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는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심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 말이 소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술. 말은 쉽지만 심장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설령 기증자가 나타난다 해도 엄청난 수술비가 필요했다. 권희준에게 받은 계약금은 이미 병원비와 위약금의 함정 속에서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았다. 저 아이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권희준.
이 모든 비극의 시작,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혹은 둘 다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와 다시 SI그룹의 빌딩으로 향했다. 그녀는 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약도 없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회의 중이던 권희준과 임원들이 모두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소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권희준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에게로 걸어가 손에 들고 있던 준서의 진단서 뭉치를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똑똑히 보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권희준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회의 중인 거 안 보이나? 경비원 불러서 당장 끌어내. 끌어내기 전에 내 말부터 들어. 소은이 절규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의 그 잘난 복수 때문에. 내 동생이, 아무 죄도 없는 내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을 구하는 약자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실을 갈구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이 말하는 그런 파렴치한 배신자가 아니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저와 동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분이셨어요. 회사 부도나고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우셨어요. 당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고,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었다고, 그렇게 자책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 속에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진실의 힘이 있었다. 권희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지난 15년간 믿어왔던 세상, 한상진은 비열한 배신자이고 자신은 정의로운 복수자라는 그 굳건했던 믿음의 성이 그녀의 눈물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한상진의 모습은 그가 알던 사람과 너무나도 달랐다. 거짓말. 그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은이 소리쳤다. 당신이야말로 거짓된 증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당신이 믿는 그 진실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의 그 오만한 복수심으로 한 가족을 통째로 짓밟고 있는 거라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서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권희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외침이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당신이 믿는 그 진실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데? 회의실에 있던 박성진 회장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인자한 얼굴로 이준의 어깨를 감쌌다. 이준아, 저 여자의 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네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야. 어서 저 여자를 끌어내게. 그의 목소리는 이준을 다독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우는 소은의 작은 등과 자신을 조종하려는 듯한 삼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 비서가 발견했던 출금 전표의 날짜와 소은이 늙은 인부에게 돈 봉투를 건네던 모습,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절절한 눈물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경비원들을 물리고 직접 소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부추겨 일으켰다. 그리고는 멍한 상태의 그녀를 데리고 회장실을 나섰다. 뒤에 남겨진 박성진의 얼굴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차갑게 굳어졌다. 권희주는 비서에게 소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보지 않았다. 그는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증오로 일그러진 괴물의 얼굴. 정말로 내가 틀렸던 거라면 의심의 씨앗은 이제 그의 영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남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손으로 15년 전의 그날에 묻힌 진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권희준의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는 지난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한소은의 절규와 눈물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진실, 아버지의 원수, 정의로운 복수,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김 비서를 호출했다. 평소에 냉정하고 오만한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밤새 겪은 고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요. 네, 회장님. 15년 전 사건, 우리 아버지 회사 부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다시 전부 재조사해. 김 비서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혼자서 조사를 시작한 뒤였다. 회장님의 이런 명령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숨겨진 게 있는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그리고 이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 일은 박성진 회장님께는 절대 비밀로 하게. 자네와 나 둘만 아는 일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필요한 모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겠네. 사람을 쓰든 돈을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가져와. 진짜 진실을. 권희준의 비밀 지령 아래 김 비서의 조용한 추적이 시작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발견했던 출금 전표의 미스터리부터 파고들었다. 그는 당시 은행에 CCTV 자료까지 확보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록은 이미 폐기된 뒤였다. 그는 방향을 틀었다. 당시 아버지의 회사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다가 부도 직후 홀연히 잠적해버린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내부 자금 흐름을 꿰고 있었을 유일한 인물이었다. 수소문 끝에. 그가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낚시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 비서는 즉시 강원도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집, 격리부장이었던 남자는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보자마자 마치 사냥꾼 앞에 선 사슴처럼 겁에 질려 떨었다. 누구쇼?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최정수 부장님, 맞으시죠? 김 비서는 그의 가짜 이름 대신 옛 직함을 불렀다. 저는 아이그룹의 김 비서입니다. 이제 와서 부장님을 해코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25년 전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최 부장은 문을 닫아 걸고 완강하게 대화를 거부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동안 그의 집 앞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다. 며칠 후 오랜 죄책감에 시달려온 최 부장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날 그 돈을 인출한 것은 돌아가신 권 회장님이 아니었어. 그럼 누구였습니까? 박성진 당시 전무, 지금의 박 회장님이셨어. 김 비서는 숨을 멈췄다. 박 회장님께서 어째서 그분은 내게 권 회장님의 비밀 지시라고 했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하지만 그 돈이 한상진 사장의 차명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 최 부장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박 회장님은 나에게 입을 다무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어. 가족을 생각해서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았지.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 부장의 증언만으로는 박성진 회장의 교활한 알리바이를 깰 수 없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그 당시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이 기록된 이중 장부가 있었어. 최 부장이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다. 박 회장님의 지시로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지. 그 장부만 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요. 나는 그 장부를 돌아가신 권 회장님의 서재, 그분께서 가장 아끼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한편 서울에서는 박성진 회장이 이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이 한소은의 눈물에 흔들렸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이준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SI그룹의 해외 지사 중 한 곳에 일부러 큰 금융사고를 터뜨렸다.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그는 이준이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과거를 파헤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준아.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준을 찾아왔다. 상황이 아주 안 좋다. 네가 직접 유럽으로 가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과거에 집착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미래를. 회사를 지켜야 할 때다.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교묘한 압박이었다. 이준은 삼촌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겉으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으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위기 대응팀의 모든 것을 위임했다. 지금 그에게는 회사의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는 김 비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한소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차 안에서 병원으로 동생을 면회하러 가는 그녀의 지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냘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죄책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저 여자를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던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익명으로 준서의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다.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심장이식 전문의와 화상 컨퍼런스를 주선하고 그 비용을 남몰래 결제했다. 그것은 복수자 권희준이 아닌 인간 권희준으로서의 첫 번째 속죄 행위였다. 마침내 김 비서가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정수 부장의 자필 진술서와 그가 말한 장부의 위치가 적힌 약도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이준은 아무도 모르게 지금은 창고처럼 변해버린 옛 본가로 향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서재.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책상의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빛바랜 가죽 표지에 장부 한 권을 발견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마른 침을 삼키며
장부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알아보기 힘든 흘림체로 지난 15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엎는 끔찍한 거래 내역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눈이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진실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사무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낡은 가죽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화려한 서울의 야경도 그의 텅 빈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장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권태환 회장의 비밀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진 당시 전무가 회사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이 그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권희준의 심장을 멎게 만든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종 자금 인출, K건설 권태환 대표 파산 처리, H건설 한상진 대표의 모든 책임 전가, 처리 담당자 PSJ 박성진, 한상진. 그의 이름은 배신자가 아니라 희생양으로서 그곳에 적혀 있었다. 권희준의 아버지는 박성진의 횡령 사실을 눈치채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상진과 함께 이 사실을 폭로하려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성진의 손이 더 빨랐다. 그는 마지막 남은 회사 자금까지 빼돌린 뒤 모든 죄를 한상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이었다. 권희준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장부를 덮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장부의 가죽 표지 안쪽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 같은 공간이 손에 잡혔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을 뒤져 아주 오래된 녹음기 하나를 찾아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상진이와 제가 형님을 얼마나 믿었는데 아버지였다. 절망과 배신감에 가득 찬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멍청한 놈, 내가 언제까지나 내 밑에서 일할 줄 알았나.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다. 내 놈과 한상진, 둘 다 여기서 끝장내 주마. 그리고 이어진 것은 그의 평생을 지탱해 주었던 삼촌. 박성진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였다. 녹음 파일에는 그가 어떻게 회사를 집어삼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죄를 한상진에게 뒤집어 이을 것인지에 대한 그의 추악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녹음은 비명과 함께 갑자기 끊어졌다. 아마도 몸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권희준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녹음기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값비싼 유리잔을 깨뜨렸다. 하지만 어떤 것도 그의 영혼을 찢는 고통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복수. 그가 15년간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온 삶의 이유.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었다. 진짜 원수가 설계한 꼭두각시의 칼춤에 불과했다. 그의 머릿속에 그를 키워준 삼촌의 자애로운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자신에게 내 아버지를 배신한 한상진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자신의 증오를 먹고 자란 괴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 그는 괴물에게 조종당한 또 다른 괴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한소은,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죄책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컨테이너 박스의 차가운 바닥, 모욕적인 언사, 그녀가 필사적으로 만들어온 디자인을 쓰레기라며 내던지던 자신의 모습, 동생이 죽어간다며 절규하던 그녀의 눈물.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과 똑같은 비극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난도질한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거대한 아기에 희생된 또 한 명의 가여운 사람이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 그가 지배하던 제국이 그의 발밑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의 눈물은 말라붙고 그 자리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살기가 남았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의 새로운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는 박성진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다. 새벽 늦게 예고 없이 찾아온 조카를 박성진은 의아한 얼굴로 맞았다. 이준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권희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방금 전 복원한 녹음 파일의 일부를 재생했다. 아주 짧은,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인 부분이었다. 멍청한 놈. 내가 언제까지나. 박성진의 얼굴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희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삼촌을 향한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는 박성진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섬뜩할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었다. 삼촌,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복수는 아주 차갑고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 권희주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박성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권희주는 밤의 거리를 목적 없이 운전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소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녀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할까? 아니, 자신에게 속죄할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 그의 차가 자신도 모르게 한소은이 입원시킨 동생의 병원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병원 건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기약 없는 속죄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그가 겪어온 복수의 시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권희주는 증발했다. 그가 삼촌인 박성진 회장의 집을 나선 이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회사에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SI그룹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한 사람은 한소은이었다. 지옥 같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트집도 없었다. 오히려 가온의 건축가들은 이제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녀가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권희준이 사라지자 프로젝트는 기적처럼 순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은은 기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정원을 디자인할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생 한준서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소식이 전해졌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이었다. 기적적으로 준서에게 맞는 심장을 가진 뇌사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다. 이식 수술은 일주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술 비용이 엄청납니다. 당장 수술 예약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비,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마지막 족쇄였다. 그녀는 남은 돈을 전부 긁어 모으고 작업실을 급매로 내놓고 은행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거대한 수술비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SI그룹에 연락해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회장인 권희준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녀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섰다. 바로 눈앞에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잡을 힘이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증오의 대상인 권희준이라도 눈앞에 있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한편 권희준의 실종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다. 박성진 회장은 이준이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준이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숨겨둔 자금을 총동원해 SI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주주들을 흔들었다. 시장에는 권희준 회장, 정신적 문제로 경영 불능 상태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준이 없는 SI그룹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한소은이었다. 그녀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준은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자신의 충실한 개로 살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다. 박성진은 자신의 수족 중 가장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자를 불렀다. 옥상 정원공사 현장에서 깨끗한 사고를 하나 만들어 추락사든 낙하물 사고든 뭐든 상관없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처리해.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희준은 그 시간 강원도 동해안의 절벽 위에 있는 버려진 옛 별장에 있었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술과 자기 혐오에 빠져 지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장부와 녹음 테이프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자신이 괴물에게 속아 또 다른 괴물이 되어 한 무고한 여인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만이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는 소은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빌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차라리 이대로 세상의 끝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은 김 비서가 비밀리에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한소은 씨, 금일병원 방문. 한준서 군 상태 악화. 한소은 씨, 수술비 문제로 고전 중. 그는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나서는 순간 그의 행동은 동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오만한 기만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운명의 그날 소은은 마지막으로
공사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옥상 정원을 찾았다. 이제 곧 이 프로젝트 카라모 손을 떼고 동생의 곁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현장 도면을 챙기던 그때 그녀의 머리 위에서 거대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골 구조물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조물을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 몇 가닥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른 것처럼 팽팽하게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아무도 그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별장에서 멍하니 바다를 보던 이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박성진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님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소은 씨가 있는 공사 현장이 김 비서는 이준의 명령대로 멀리서 소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그녀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들어왔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위험합니다. 한소은 씨가 위험합니다. 그 순간 이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갇혀있던 그의 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속죄. 그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속죄의 길이었다. 김비서 당장.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비서의 수화기 너머로 쇠가 끊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은 씨 피해. 이준은 전화기를 붙잡고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절규했다. 소은 씨 피해. 권희준의 절규는 수화기 너머의 비명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심장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외가 부딪히고 무너지는 굉음과 사람들의 공포에 찬 비명만이 그의 뇌를 헤집어 놓았다. 같은 시각 SI그룹 빌딩 옥상 한소은은 자신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것을 보았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끊어진 와이어에 매달린 채 그네처럼 흔들리며 자신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어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험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쳤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졌다. 거의 동시에 쾅 하는 오글루시텔립 스릅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박혔다. 콘크리트 바닥이 부서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를 밀친 것은 김 비서였다. 그는 이준의 명령에 따라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린 것이었다. 그는 떨어지는 파편에 팔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정신을 잃은 소은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전화기 너머로 전해 들은 권희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별장을 뛰쳐나왔다.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는 근처 헬리패드로 달려가 자신의 전용 헬기를 호출했다. 1시간 후 그는 지옥 같던 서울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유령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돌아온 분노한 신과도 같았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으로 달려가 소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가벼운 뇌진탕과 타박상 외에는 큰 상처가 없었다. 김비서 역시 팔이 골절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동생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채찍질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소은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병원 원장실로 직행했다. 그리고는 익명의 기부재단을 통해 한준서의 심장이식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앞으로의 치료비 전액을 즉시 결제했다. 병원 측에는 기부자의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것은 그가 한소은의 이름으로 행하는 첫 번째 속죄였다. 어떠한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의 참회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짜 전쟁터로 향했다. SI그룹 본사 박성진 회장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연락 두절된 권희준 회장은 현재 그룹을 이끌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룹의 안정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권희준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그가 말을 마치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미쳐버린 줄로만 알았던 권희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롭고, 그리고 더 위험한 기운을 뿜어내며 제가 없는 사이에 재미있는 파티를 하고 계셨군요. 박성진 회장님, 이준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이준은 상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그룹을 좀먹어 온 암적인 존재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파일을 하나 띄웠다. 그것은 최정수 전 격리부장의 얼굴과 그의 자필 진술서였다. 진술서에는 박성진이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그 죄를 한상진에게 뒤집어 의웠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박성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저건 저놈이 조작한 거야. 저놈이 정신이 나가서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준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조작이라고요. 이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좋습니다. 그럼 조작할 수 없는 것도 들려드려야죠. 그는 파일 하나를 더 재생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15년 전 돌아가신 권태환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진 박성진의 목소리. 멍청한 놈. 이 회사는 이제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박성진을 비난했다. 박성진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는 이미 이준이 부른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삼촌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한때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만든 지옥, 이제 당신이 들어갈 차례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성진에게 업무상 배임, 횡령,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이럴 수 없어. 나 이거 놔. 이준아, 내가 내 삼촌이다. 박성진은 비참하게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이준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 그리고
한상진의 누명도 벗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김비서였다. 한준서 군. 심장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소은 씨도 방금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주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이 복수를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구했지만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의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난다. 박성진 회장의 구속과 SI그룹을 둘러싼 15년 전의 비극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억울하게 배신자의 누명을 썼던 권태환 회장과 한상진 사장의 명예는 사후에나마 회복되었다. 정의는 뒤늦게나마 실현된 것이다. 한소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이 모든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었고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동생 준서가 있었다. 의사는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 준서의 심장 이식 수술비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치료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김 비서가 찾아왔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아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권희준이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리고 그가 뒤에서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소은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권희준에 대한 증오는 차가운 재처럼 힘없이 사그라들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 거대한 거짓말에 희생된 또 한 명의 피해자였다. 증오는 이제 갈 곳을 잃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만이 남았다. 동정, 연민, 그리고 원치 않는 감사함.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소은 역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멈춰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다. SI그룹의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옥상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당당한 총괄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마침내 SI그룹의 루프탑 가든이 완성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처음에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고통과 절망의 흙더미 위에서 그녀는 결국 생명과 희망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 정원의 이름은 소원수호園. 바라는 뜻이자 그녀와 그녀 동생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이름이었다. 정원의 공식 개장일 하루 전 소은은 이제 건강을 되찾은 동생 준서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누나, 여기 정말 천국 같다. 준서가 감탄하며 말했다. 응, 그렇지. 소은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원 입구에 낯선 듯 익숙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정장 대신
평범하고 낡은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냉정하고 오만했던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은 영혼처럼 보였다. 준서가 그의 모습을 보고 순간 경계하며 누나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소은은 조용히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천천히 이준에게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감정이, 수천 개의 단어들이 침묵 속에서 오고 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권희준이었다. 아름답군요. 당신처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습니다. 내게는 당신 앞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내 개인 재산의 절반입니다. 당신과 당신 동생이 평생 필요 없어요. 소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말만 하시오. 내 목숨이라도 원한다면. 기꺼이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의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정원 중앙에 있는 작은 벤치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것도 심겨 있지 않은 작은 흙더미 화단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의도적인 미완성이었다. 그녀는 흙더미를 내려다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정원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흙을 붓고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야 겨우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멀리 서 있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려면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대답이었다. 시간, 오직 시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권희준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자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정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작은 무게에 희망이 실려 있었다. 그의 기나긴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다. 소은은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자신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가장 지독했던 증오의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정원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